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전국의 역사 덕후들이 모이는 시간 영상실록 오늘은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은솔 씨 얼굴에 좀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짝반짝하나요? 오늘 또 약간 옷도 이 곤규님 스타일로다가 입으셨고. 핑크 곤규. 이거 뭐 탑시크릿인데 제 미모에 비결이 있거든요. 탑시크릿 정도 네. 되는 걸로.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어제 바로 살이 퉁퉁하게 오른 제철 음식 전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지금이 또 천고마비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어 말고도 새우, 사과, 고구마, 다른 제철 음식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철 음식 말고 10월의 제철 역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살펴볼 텐데요. 10월 14일부터 함께 보시죠. 2006년 10월 14일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 결과였는데요.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을 유엔 수장으로 받아들여준 유엔 회원국들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향후 유엔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후 5년간 반기문 사무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설득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는 칠레와 아이티의 지진 복구 지원, 코트디부아르 내전 해결에 큰 기여를 했고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때 적극적으로 시위대 편에 서서 국제사회 여론을 선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2011년 6월, 2012년 1월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임기의 연임 추천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활동했던 그는 2016년 임기를 마지막으로 유엔의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는데요. 유엔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배출한 유엔의 수장, 그가 걸어온 10년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6년은 천년을 버텨온 불국사 석가탑에게는 순환의 해였습니다. 도굴범들이 두 차례나 해집어 금이 간 데다 탑을 보수하면서 생긴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석가탑 해체 보수 공사 도중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10월 14일 1200여 년간 사리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유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으로 밝혀진 건데요. 당시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로 인정받아온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가 770년에 제작된 건데 석가탑의 건립연대가 751년이고 당나라 측천무 집권 때 일시적으로 쓰였던 한자인 무주 제자 중 일부가 이 다라니경에서 사용된 것을 근거로 제작 연도가 751년 이전인 게 분명했는데요. 당시 무구정경에 출연해 일본과 중국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보유국이던 일본은 석가탑이 완공된 8세기 후반까지를 제작 추정 시기로 잡아야 한다고 고집했고 자신들의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인쇄술을 꼽아온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셌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는 무구정경에 사용된 닭종이와 필체를 연구한 결과 한국이 세계 최고 목판 인쇄본 보유국이라는 추가 증거가 속속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무구정경에 정확한 제작 연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국외에서는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47년에는 미국의 공군 장교 찰스 E. 이거가 최초로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64회나 출격한 노련한 조종사였는데요. 음속은 소리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만약 음속으로 난다면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0분 만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30분이요? 은솔 씨 그리운 곳 야. 부산으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대박이다. 사실 비공식적인 음속 돌파 기록은 많은데 공식적인 기록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하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콩코드기까지 발전이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1926년에는 천진난만한 얼굴에 오동통한 몸집, 빨간 티셔츠 밑으로 볼록 튀어나온 배,
곰돌이푸 동화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곰돌이푸는 작가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봉제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데 이게 아주 대박을 넘어서 초초초초초 대박을 쳤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그럼 10월 15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17년 10월 15일 1차 세계대전 당시 클럽 물랑루즈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도 무희 마타하리가 처형됐습니다. 마타하리는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파리로 건너가서 매혹적인 동양식 춤을 뽐내며 귀족 출신 고급 장교의 딸 행세를 했는데요.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새벽의 눈동자라는 뜻을 가진 마타하리라는 이름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국적 풍광에 목말라 하던 당시 유럽인들은 동양적 외모를 갖춘 마타하리의 파격적 댄스에 열광했는데요. 덕분에 그녀는 여러 나라의 상류 사회를 드나들 수 있었고 무수히 많은 장교, 정치인, 고위 관료들과의 연문설에는 항상 마타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당시 베를린에 있던 마타하리는 독일 정보기관에 포섭됐는데요. 그녀에게는 연합군 고위 장교들을 유혹해서 군사 기밀을 빼낸 뒤 독일군에게 제공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후 마타하리는 프랑스 측에도 독일 고위층의 정보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중 간첩 생활은 양쪽 정보당국 모두로부터 의심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독일은 마타하리가 연합국 정보를 빼내기 위한 독일 스파이라는 사실을 프랑스 정보 당국에 흘렸고 마타하리는 파리에서 체포돼 1917년 10월 15일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이번에는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15일 소양강 댐이 완공됐습니다. 소양강과 북한강의 합류 지점을 막아 만든 소양강 댐은 홍수 조절과 수력 발전, 농공업용 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댐인데요. 당시 한강의 고질적인 홍수를 해결하고 부족한 물과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소양강댐은 초기 설계는 콘크리트 댐이었으나 이를 생산할 능력이 안 돼서 진흙과 자갈을 사용해 댐을 만들었습니다. 완공된 소양강댐은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저수량 29억 톤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해서 웬만한 비에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세계 4위 규모 동양 최대인 댐을 만들며 축적된 기술은 한국의 해외 건설 진출의 밑거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5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90년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날이에요. 냉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였나요? 맞아요. 이때 공산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처음 이 상을 수상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또 1946년에는 나치당의 지도자였던 괴링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괴링은 나치 2인자로 불릴 만큼 당시 나치 독일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괴링이 반성은 했을까요? 글쎄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괴링은 히틀러 정권이 저지른 만행이 모두 하인리히 히물러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자 교수형 대신 총사령을 바라는 탄원을 올렸는데 거절당하자 사형 집행이 하달된 날 밤 감옥에서 극약을 먹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럼 10월 16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 지역 대학생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전날이었던 15일 부산대학교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면서 부산 시내 분위기는 이미 일촉즉발 상태였는데요. 대학생들이 시동을 건 반정부 시위는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공격 형태를 띠게 돼 경찰서, 세무서, 방송국 등 유신체제에서 손발 노릇을 하던 관공서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18일과 19일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 확산됐는데요. 유신 선포 7주년에 맞춰 터진 부마 항쟁은 유신 체제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명령을 선포한 데 이어 20일 정오에는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했고 결과적으로 1,560여 명을 연행해 그중 120여 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는데요. 강경 진압으로 시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1.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 체제는 종결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3년 10월 16일 독일 수상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1월 말 수상에 임명된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군비 제한과 배상 지불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국제연맹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일본에 이은 두 번째 국제연맹 탈퇴였습니다. 탈퇴 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육군 병력은 10만 명 이내, 해군의 군함 보유량은 10만 톤 이내로 제한받았고 공군과 잠수함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 탈퇴가 이루어지면서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히틀러는 이듬해 8월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는 총통이 돼 독일을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켰고 결국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78년에는 당시 폴란드 출신의 카롤 보이티아 추기경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들었어요. 한국 방문도 몇 번 하셨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이 교황이 된 게 455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20세기 최연소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와. 이뿐만 아니라 1916년에는 마거릿 생어가 미국 최초의 산화제한 진료소를 뉴욕 브루클린에 열었습니다. 산화제한 진료소라고 하면 이 당시에도 피임이 있었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피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렛 생어는 결국 이 진료소를 연 걸 계기로 3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마거릿은 꾸준히 피임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최초의 경구용 피임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0월 17일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10월 17일 삼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1969년 8월 정부 여당은 공화당 의원 108명을 비롯해서 122명의 개헌 지지선을 확보해 개헌안을 정식 제출했는데요. 개헌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삼선 연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 허용 등이 있었는데요. 그 후 1969년 10월 17일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총 유권자의 77.1%가 참여해서 65.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되면서 이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로 입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헌정도 중단됐는데요. 명분은 안보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준비였지만 실제로는 당시 정권의 장기 집권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이 정지됐는데요. 열흘 후 대통령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도입하는 유신헌법이 발표가 됐고 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재당선돼 유신체제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유신체제는 긴급 조치를 통해 야당과 언론 등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확정된 유신헌법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그 안에서 뽑기로 하는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79년 10월 부마 항쟁 등 국민적 저항이 계속됐고 결국 권력 내부에서 일어난 12.6 사태로 유신 체제는 7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6년에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영국의 콜더홀 발전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원자력 발전이 영국이 처음이었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구소련이 2년 정도 앞서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총 출력이 5,000kW에 불과해서 92,000kW인 콜더홀 원전에 비하면 실험실 수준에 불과했죠. 그래서 콜더홀이 실질적인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2018년에는 한 동물원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북극곰 통키가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통키를 몇 번 봤었어요. 아. 네, 그 동물원에 갔을 때 통키를 봤었는데 정말요? 아, 뭔가 아주 외로워 보였고 또 그리고 그 머리를 좀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괴로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환경으로 사실 이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잖아요. 맞아요. 영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한 달을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럼 10월 18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31년 10월 18일) 세상을 바꾼 발명가 에디슨이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한 뒤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는 집이 가난해 신문을 팔면서도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에디슨은 15살에 역장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답례로 전신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고 1868년에는 전기 투표 기록기를 발명해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는데요. 이후 80여 년 인생 동안 그가 취득한 특허는 1,093개. 특허와 더불어 그의 2,000여 개의 발명품은 우리 인류의 생활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발명의 천재로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 에디슨. 그가 선보인 물건들은 인류의 삶을 바꿨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파키스탄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날 귀국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환영 행사 당일 부토 전 총리를 노린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부토 전 총리는 가까스로 화를 면했지만 환영을 나온 시민 126명이 숨지고 400명가량이 다쳤는데요. 테러로 인해 거리를 가득 메웠던 지지자 수백 명은 애꿎은 희생자가 됐는데요. 당시 부토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스스로 망명길에 올랐다 8년 만에 돌아온 거였는데요. 그는 이듬해 1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화려한 복귀를 노렸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드문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었던 부토 전 총리는 그 믿음과는 달리 그해 12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총선 유세장에서 또 한 번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지면서 파키스탄의 혼돈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5년에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X자로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개통됐습니다. 또 1867년에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매입했다고요? 네. 넘기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당시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지면서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러시아 정부는 통치도 어렵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드는 이 버려진 땅 알래스카를 그냥 미국의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됐고 와. 미국이 단숨에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아, 배 아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라이벌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네. 알래스카에는 원유뿐 아니라 그 외에도 침엽수림, 천연가스, 철 이런 기타 자원들까지 풍부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동산 투자라고 아직까지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10월 19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진압 작전을 위해서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를 10월 19일 제주도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창수, 김지회 등 14연대 소속 군인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조국 통일, 인민해방을 내걸며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반란군은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고 경찰서와 관공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을 넘어 광양, 구례, 남원, 고성, 하동 지역의 일부까지 그 세력이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사 고문단의 협조 아래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던 여순 사건은 그 과정에서 2,300여 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포위망을 벗어난 반란군은 덕유산 등 근처 산으로 도주해 게릴라전을 전개했지만 대부분이 소탕되고 계엄령도 해제됐는데요. 이후 이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군부대 안에 좌익계 군인들을 처벌하면서 광복군 출신의 군인은 물론이고 정부의 비판적인 군인들까지 함께 쫓아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10월 19일 유경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는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피격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유경수 여사를 피격한 범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자란 제1교포 2세 문세광이었습니다. 그는 요시 미키코의 남편으로 위장해 가짜 일본 여권으로 입국했는데요. 범행 2달 만에 서울지방법원은 내란 목적 살인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문세광의 공소죄목 6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저격 사건이 일어난 지 128일이 지난 12월 20일,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9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폭로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어떻게 됐나요? 당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 원이 시중은행에 100억 원씩 40개 계좌로 분산 예치돼 있고 이 중 300억 원은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예치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계좌번호와 잔액 조회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벌 총수 등 기업인 35명도 줄줄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렇다면 추징금은 얼마였나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다가 1997년 12월 사면 복권됐죠. 네. 그리고 1973년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숨진 이유가 뭐였나요?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에게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 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해 최 교수 스스로 중앙정보부에 찾아갔었는데요.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7층 화장실에서 투신했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죠. 뭔가 미심쩍네요. 네. 그럼 10월 20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과거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그 조치는 계속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피드에 이어 모닝구 무스메 등 여성 아이돌 그룹이 붐을 일으켰던 1990년대 후반,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나서면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일본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1998년 10월 20일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일본 문화 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1차 개방 이후에 이듬해 9월에는 제2차 개방, 2000년 6월 제3차, 2004년 1월 제4차 개방을 거치면서 일부 방송 부문을 제외하고 일본 대중문화가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됐는데요. 일본 문화 개방 첫 해에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하나비가 최초로 국내 극장에 걸렸고
이어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카게무샤가 개봉됐지만 예상 밖으로 고전했는데요. 그러나 99년 9월 2차 개방 이후 개봉된 러브레터가 전국에서 12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국민에게 크게 각인됐습니다. 자, 그럼 1968년으로 가볼까요? 1968년 10월 20일 제클린 케네디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그리스 스콜피오 섬에서 열렸는데요. 제클린에게 이 결혼은 1963년 11월 남편이 암살당한 지 거의 5년 만의 재혼이었습니다. 당시 오나시스는 스콜피오 섬을 통째로 제클린에게 결혼 선물로 바쳤는데요. 결혼 당시 제클린의 나이는 34세, 오나시스는 62세였는데요. 당시 결혼식 이후 그들은 초호화 요트인 크리스티나호를 타고 바다를 누볐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정략적인 면이 다분했던 만큼 순탄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던 1975년 3월 오나시스가 사망하자 제클린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제클린은 출판 사업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 1994년 5월 19일 64세를 일기로 사망해 전 남편 케네디 곁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6년에는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첫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86년이면 시기를 보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설치를 한 걸까요? 맞아요. 88 올림픽을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은솔 씨는 공중전화 써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콜렉트콜. 그렇구나. 네, 저 이거 공중전화. 뭐 약간 그러면 군인 이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어요, 공중전화.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 네. 엄마 언제 와? 이렇게 전화할 때 항상 네. 동전 넣어가지고. 잘 넘어가시네요. 네. 또 1882년에는 영화 드라큘라의 원조 배우 벨라 루고시가 태어났습니다. 드라큘라는 1931년 작품이잖아요. 이 당시엔 나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출연 당시에 49세였는데요. 당시에 이분만큼 딱 맞는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라큘라 백작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거친 그 동구권 액센트의 영어를 썼고 강렬한 눈빛과 차가운 인상을 갖고 있어서 그 긴 송곳니를 제외하고는 분장도 딱히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담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으로 한테 맞지.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 사진관에서 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여러 발명품들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우, 야, 난 진짜 화상 입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열기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사 속 발명품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시죠? 잘 되는 영화에는 항상 속편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속편을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어떤 분야의 발명품이 나오나요? 2탄은 바로 전쟁 중 탄생한 발명품입니다. 아유, 나 이거 무서워서 안 몰란다. 무서워 진짜. 봐야 돼요. 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탄생한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아이고,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는 이 전쟁. 네. 그러고 보니 우리 유튜브 사진관에서도 몇 가지 소개된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어. 전쟁 중에 물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미 해군이 바닷물을 막 정수해서 마시면서 최초의 정수기가 탄생한 맞아. 거. 그렇죠. 그렇네. 아. 이러고 보니까 저도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 있잖아요. 멋쟁이들이 입는 이 가을에 입는 트렌치 코트. 아. 이게 전쟁 중에 군인들이 입던 그 고무 비옷이 너무 무거운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방수되는 천을 발명했다가 이게 또 이 바바리 코트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똑순이. 똑순이. 이 전쟁 중에 발명된 옷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무슨 옷이야? 뭐지? 바로 요즘에 많이 입는 카디건입니다. 아. 이 앞에 단추가 달려 있어서 그 옷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이 겉옷인 카디건은 네. 사실 전쟁 중에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 그
뭐냐 어떻게 보면 병원복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잘 빨리 벗기고 치료하고 다시 그쵸. 입혀야 되니까. 정말 많은 아이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전쟁 중 탄생한 발명품 그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떠나보시죠. VCR 스타트. 한국전쟁 후반 휴전을 앞두고 벌어진 가장 치열하고 참혹했던 전투를 다룬 영화 고지전의 한 장면이죠. 네, 뭐 이 영화 자체가 실화는 아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라서 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냥 떠나. 여기서 죽기 전에. 다 똑같이 전쟁을 겪고 있어. 다 같이 지옥을 겪고 있다고 이 새끼야. 아,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 네, 이렇게 전쟁은 수많은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전쟁은 큰 아픔을 주고 많은 걸 앗아가지만 예상 밖의 위대한 발명품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전쟁 중 가장 절실했던 건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건이었겠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보호 장비 중 하나인 헬멧도 바로 전쟁 중에 탄생한 발명품인데요. 이 헬멧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최초의 금속 헬멧, 즉 투구는 중동에서 기원전 3000년경 출현했습니다. 조직적인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며 철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네. 헤드샷을 피하기 위해서. 이 철퇴를 막으려면 투구가 굉장히 두껍고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기와 함께 진화해온 투구는 18, 19세기 화기가 등장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1000년 동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달라지니까 이 보호하는 투구도 자연스럽게 달라진 거죠. 네. 그러네요. 다시 군사용 헬멧이 등장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수많은 혁신이 그랬듯 근대 최초의 헬멧도 현장의 우연한 발견에서 탄생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의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모자 속에 넣어둔 밥그릇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밥그릇이요?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아드리안 장군이 총탄이나 파편이 튀어나갈 수 있도록 매끈하고 둥근 반 모양의 헬멧을 고안합니다. 진짜 저 병사도 그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 밥그릇을 넣어둔 거겠죠? 바로 현대 철모의 아버지, 현대적인 최초의 헬멧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M15 아드리안 철모죠. 아드리안 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철모 대국의 위상은 삽시간에 사라졌는데요. 미국의 M1 철모가 그 자리를 메웠고 현대전으로 넘어오며 철제 헬멧이 아닌 천으로 만든 헬멧이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총탄을 막아 군인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또 다른 발명품이 있는데요. 바로 방탄조끼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조끼가 지금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방탄은 네. 다 우리 거네. 방탄 다 우리 거였어. 이거 방탄유리야. 방탄소년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때는 1866년 병인 양요에서 프랑스와 전투를 치른 조선은 프랑스군의 총기에 의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략을 많이 당했죠. 서양의 무력 도발에 경각심을 갖게 된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을 개발하도록 명한다. 흥선대원군. 쇄국존책.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1867년 세계 최초로 발명된 방탄조끼 면제배갑이다. 야, 신기하다. 면제배갑은 면, 헝겊 13겹을 겹쳐 단단히 꿰맨 것으로 여러 겹의 면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하도록 한 원리를 지녔다. 면은 목화면을 쓰고 있지만 면제배갑은 사실 목화가 아니라 삼배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삼배가 더 가볍고 더 저렴했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저 헝겊 여러 장이 겹쳐지면 총알까지 막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면제배갑은 실제 전쟁에서도 이용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면제배갑은 1871년 신미양요 때 실제로 사용됐으며 미군은 총알을 맞으면서도 계속 공격해오는 조선 군인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오, 저렇게 실험을 했어? 하지만 우와. 사람이 13겹이나 되는 면을 한여름에 착용하기에는 너무 더웠다. 아, 그렇죠. 또한 면제배갑은 면으로 만들어져 쉽게 불타버리는 약점 때문에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야, 방탄조끼라는 게 없던 시대인데 네. 총을 맞아도 쓰러지질 않으니까 미군들이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맞아요. 혹시 좀비인가? 그러니까 저게 뭐지?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헝겊으로 만들다 보니까 총알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약간 물이 붙는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제배갑은 그야말로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우리 선조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의 발명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불에 잘 타지도 않으면서 가벼운 현대식 방탄조끼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현대식 방탄복은 미국의 섬유기업 듀폰에서 1972년 케블라라고 불리는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실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케블라는 강철보다 무려 5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플라스틱 정도로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 분자들이 늘어선 한 방향으로는 강도가 세지만 그 반대인 직각 방향으로는 취약한 성질이 있다. 아니 강철보다 강한데 어떻게 플라스틱보다 가벼워? 뭐지? 마치 당신이 깃털보다 가벼운 것처럼. 정말 제가 강철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눈치 빠른 여자. 어이구 정말. 이 물질을 섬유 형태로 만들어 엇갈리도록 짜 수십 겹 덧대면 어느 방향에서 힘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게 된다. 와. 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탄성도 좋아서 군사적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저 케블라라는 섬유가 사용되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펜싱복입니다. 아, 국제 펜싱 연맹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펜싱복에 케블라 섬유를 사용하게 하는데요. 덕분에 날카로운 펜싱검에 찔려도 검이 휘어질 뿐 펜싱복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게 펜싱 보면 칼이 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칼이 좀 약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옷이 방탄복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휘었었나 봐. 맞아요. 그쵸? 올림픽의 펜싱 경기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소영 씨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펜싱복도 튼튼하지만 펜싱검도 사실은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펜싱검은 로켓의 외장재나 그 제트 전투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마레이징 강철이라는 매우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과 강이 만났는데 그 방탄이 너무 잘 보호해주기 그렇죠.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전쟁 때문에 발명된 제품들이 지금까지도 활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가공식품이죠. 통조림 역시 전쟁 중에 발명된 제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 그 통조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조림. 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이후 권력을 손에 쥔 그는 온 유럽을 휘저으며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 부족 상태에 이르렀고 장기간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신선한 음식물의 부족으로 인해 괴혈병에 시달리는 등 음식 보존 방법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전쟁 중에 무기만큼 중요한 게 바로 군사 식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배고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급 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 타개책을 마련한 주인공이 바로 통조림의 시조라 불리는 니콜라 아페르입니다. 프랑스의 요리사였던 니콜라 아페르는 나폴레옹이 전쟁을 준비하며 공모한 음식 보존법에 대한 현상 모집에 당선되었는데요. 당시 그가 개발한 병조림은 샴페인병에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등을 넣어 밀봉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깡통이 아닌 유리병에 가공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유리병에 음식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막은 후 뜨거운 물에 넣어 살균한 이 병조림은 이후 나폴레옹군의 전투에 실질적인 효과를 안겨주었는데요. 취사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며 식량의 보급 체계를 단순하게 해준 병조림으로 인해 부대의 행군 속도는 한층 빨라졌고 아페르의 병조림은 나폴레옹의 군대에 날개를 달아준 새로운 병기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긴 시간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건 당시로서 엄청난 혁신이었겠죠? 그렇죠. 저 병조림을 개발한 아페르는 나폴레옹 1세로부터 당시 12,000프랑,
은으로 보면 네. 54kg에 달하는 엄청난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54kg면 와, 저 한 명보다 더 무거운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 은으로 돼 있는 거죠. 이야. 대박. 하지만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병조림은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고 뭐 휴대도 간편했지만 늘 파손의 위험이 유리다 보니까 맞아요. 네, 뒤따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쟁 중이던 영국에서는 또 다른 발명품이 탄생하는데요. 전쟁에서 병조림 효과를 확인한 영국은 이를 모방한 새로운 음식 보존법의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 런던 출신의 피터 듀란드가 1810년 세계 최초로 양철 통조림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야. 그 후 1921년 미국 보스턴에 통조림 가공 공장이 설립되면서 통조림 산업은 활발하게 기업화되었고 제조 방법이나 기계 설비의 개량 등도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통조림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판매되고 있는 스팸입니다. 스테이크. 너무 맛있잖아. 추석 때 어. 많이들 받으셨죠? 그럼요. 미국의 정육업자 제이 호멜은 잘 팔리지 않는 돼지고기 어깨살에 물과 소금 등의 첨가물을 넣은 후 상하지 않도록 밀봉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스팸이라 불린 이 통조림은 상하지 않으며 휴대가 쉬워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주요 식량으로 사용되었고 종전 후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보관과 휴대가 간편한 이 통조림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 스땡을 비롯해서 다양한 통조림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통조림이 처음 들어온 시기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통조림 산업의 기원은 1900년대 초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당시부터인데요.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된 통조림이 우리 식생활의 새로운 요소로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국내에서도 군납품용 통조림을 제조하기 시작했고요. 일부 통조림 제품은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군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 통조림도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부터는 통조림 산업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양송이 통조림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통의 일산업 별표 통조림. 별표 통조림. 맛도 별미, 품질도 별표. 역시 별표 통조림이에요. 이후 사과, 포도, 감귤 등 과실류 통조림 제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졌고 수산물 통조림의 생산량도 증가했는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참치 통조림이었습니다. 자, 우리 집 참치요리 맛은 어떨까? 이래봬도 참치대장 엄마라고요. 백일섭 선생님. 진짜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외국 배우인 줄 알았어요. 나도. 이처럼 통조림 시장은 국민 소득의 향상, 식생활 개선 운동 등과 함께 확장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간편하고 신속한 식품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이? 전용 참치가 다 있어. 와, 평생 먹은 통조림만 지금 몇 통인지 맞아요. 셀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중에 발명된 거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오늘 지식을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네. 아, 정말. 근데 이제부터 다음 지식은요. 제가 통조림을 사서 다시 재활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 지식을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약간 꺼내서 다시 보는 거지. 유통기한 이야. 길고. 응용 좋다. 길고 좋다. 내 머릿속에는 기억이 오래 안 가거든. 내 머릿속에 깡통. 내 머릿속에 깡통. 내 머릿속에 통조림. 어머, 잠깐만. 왜 이렇게 약 오르지? 아니 약간 뭔가 약간 이게 여기서 하나 그냥 약간 낚아채가는 느낌인데. 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하나까지 근데 갑자기 여러 개가 되네. 낚아채 가는데 되게 귀여운 표정으로 하니까 또. 깡그링 이렇게 하네. 이 전쟁 중에 만들어진 발명품 중에는 오늘날 아주 널리 쓰이는 전자제품도 있는데요. 네.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식 소울메이트.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죠? 설마 전자레인지? 맞아요. 전쟁 발명품 중 이것도 하나라고 해요. 최고다, 네. 진짜. 아유, 직원 진짜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편의점 싹 다 망했네. 전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다 돌려 먹어야 되거든요. 3분 동안 돌려야 돼. 잘하는 건 애교밖에 없어서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 다 시키겠지. 난 저거 먹고 싶은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전자레인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방어용으로 개발된 무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전자레인지가 무기였다고요? 미국의 군용 무기 연구가였던 퍼시 스펜서. 끼니를 놓친 그는 초콜릿으로 허기를 달래려고 하는데요. 주머니에서 꺼낸 초콜릿은 거짓말처럼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실험실은 시원했는데 말이죠. 이 우연한 사건에 호기심을 느낀 퍼시 스펜서는
초콜릿이 녹은 이유를 찾기 위해 실험실에서 홀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험 끝에 초콜릿을 녹인 진범을 찾아낸 퍼시 스펜서. 진범은 진공관에 흐르는 마이크로파가 음식물에 든 수분과 지방, 당분 분자 등을 빠르게 진동시켜 열을 내도록 한 것이죠. 마이크로파는 본래 적국의 비행기를 감시하는 군사 기술에 쓰인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의 움직임을 포착하던 레이더와 밀접한데요. 군용 무기로 쓰이던 마이크로파가 음식 조리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퍼시 스펜서는 특허 출원을 마치고 곧바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947년 탄생한 최초의 전자레인지는 167cm, 340kg에 달하는 거구로 가격은 $5,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야, 말이 안 돼. 3,500만 원이면 야, 이거 집값이다 그때는. 저건 그냥 거의 냉장고 느낌인데? 네. 이 퍼시 스펜서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 모델 레이더 레인지는 냉동된 식품을 빠르게 녹일 수 있다는 이 장점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과 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3,500만 원을 주고. 야, 3,500만 원. 그때 당시 3,500만 원이면 엄청 크죠. 몇 억이지. 맞아요. 이 레이더 레인지를 출시한 레이던사에서는 1950년대부터 드디어 가정용 전자레인지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는 더 작고 가격도 합리적인 전자레인지를 출시하면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뭐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거의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1972년 일부 고급 호텔에 보급된 전자레인지는 1977년 무렵 아파트 건설 열풍과 함께 가정에서도 서서히 보급됩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어요. 전자레인지가 고주파로 음식을 빨리 조리하거든요. 야, 빠르다 빨라. 음식 솜씨가 그만인데. 연료비도 적게 들어요. 전자레인지. 대기업 사원의 2달치 월급과 맞먹었을 정도로 높은 몸값. 2달치? 하지만 살림이 서툰 세댁들에겐 최고의 혼수품으로 각광받으며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1981년 당시 그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한 18만 원 정도 됐는데 전자레인지 한 대 가격이 36만 원이면 네. 어마어마한 고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니까. 지금으로 보면 진짜 한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너무 가격인 비싼데요? 거예요. 저 당시에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다. 그냥 부자입니다. 아, 그러네. 부자예요. 저거랑 비디오랑 한 세트로 해가지고 80년대 그거 있잖아요. 오. 그냥 부자입니다. 아예 그 혼수처럼 여겨지던 그런 거였나 보네요. 지금은 이렇게 국내 전자레인지 보급률은 90%를 넘는다고 하지만 1979년 우리나라 전자레인지 보급 대수는 400여 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기도 했고 보급률이 적었는데 국내 최초의 전자레인지는 삼땡전자가 만든 제품인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옛날에 TV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뭐 누르면 채널 바뀔 것 같은데. 네. 뭐 뒤통수 때려야 될 것 같고. 뭐 당시에는 제품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에 주점을 두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레이더의 기술이 그 전쟁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이 전자레인지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멋지다, 멋져. 네. 이처럼 전쟁에 쓰기 위해 발명한 기술이 우리 일상에 큰 편리함을 주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발명품은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배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 주인공은 바로 1940년대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 헤디 라머라는 사람입니다. 헤디 라머. 네, 그녀는 어떻게 전쟁과 일상 모든 분야에 큰 업적이 된 발명품을 탄생시키게 된 건지 바로 보시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고 특히 기계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던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피라민이 탄 영국 여객선이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어뢰로 격침된 것이었는데 네, 전쟁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대거 희생된 당시 사건이죠. 7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시국에 배우 일로 돈을 벌다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독일의 유보트 같은 어뢰를 개발해야겠어. 야, 헤디 라머가 진짜 한국말 잘하네요. 예. 그
그녀의 아이디어는 바로 무선 조종 어뢰였다. 당시의 어뢰는 수중에서 주파수 신호로 조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주파수가 하나로 되어 있어 적군에게 쉽게 도청당하고 교란되는 일이 잦았다. 네, 헤디 라머는 주파수 교란을 피해 어뢰의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이웃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네. 그 해답을 찾아냈다고 해요. 아니 피아노 연주에서요? 네. 피아노 음에는 높낮이가 있죠. 이 점을 착안해서 주파수에도 높낮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떠올린 거죠. 와, 피아노 연주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진짜 그러니까. 천재 아닙니까? 아니, 발명하는 사람들의 이 뇌는 저희랑 다른가 봐요. 우리는 아름답다, 선율 좋다 이렇게 들었을 때 맞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그 주파수. 이거는 작은 주파수. 이 주파수를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면 적들이 함부로 주파수 교란을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이 헤디 라머는 이렇게 개발된 그 주파수 교란 기술을 1942년에 특허로 출원하게 되고 네. 국가를 위해서 이 기술을 정부에 기증합니다. 이야, 진짜 이야, 멋있는 멋있는 배우분이시다. 네, 맞아요. 대단해요. 부모님한테 잘 배웠나 보다. 국가를 위해서 이 기술을 정부에게 기증하겠어요. 하지만 당시 미 해군은 이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제품으로 만들 능력도 없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에이그. 빛을 보지 못했던 그녀의 특허 기술은 1950년대에 들어서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도청 방지 아이디어를 이용해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가 통화를 하며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화 접속이 이루어졌다. 와. 그리고 그 후 데이터 전송, 이동통신 연결망, 무선 인터넷이 탄생했고 오늘날 와이파이의 원천 기술로도 헤디 라마의 아이디어가 사용되고 있다. 야, 이게 바로 그 와이파이의 진짜 원천 기술이네요. 네. 지금은 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죠. 꼭 필요하죠. 발명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헤디 라마의 주파수 도약 기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며 독일에서는 2004년부터 그녀의 생일인 11월 9일을 공식적인 발명가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니, 저렇게 이쁘신 분이 네. 발명도 잘하고.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배우분이. 그러니까 네, 너무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네. 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전쟁, 그 안에서 인류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전쟁 중 탄생한 혁신적인 발명품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쟁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어이죠. 사랑과 추억 많습니다. 반짝이는 정보와 낭만이 가득한 이곳. 다음 주에도 유튜브 사진관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나 진짜 라마 누나 진짜 와. 언니 최고지. 난 정말 그 라마 누나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네. 맞아요. 라마 누나 때문에 나 지금 핸드폰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사람이랑 통화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뭐야? 너 어디 있어?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뭐해? 뭐야? 너 지금 이건 아니죠. 집착 아닌가요? 너 옆에 무슨 소리야 이거? 라마 누나 놀라시겠네요. 내 머릿속에는 기억이 오래 안 가거든. 내 머릿속에 깡통. 내 머릿속에 깡통. 내 머릿속에 통조림. 어머 잠깐만. 왜 이렇게 약 오르지? 아니 약간 뭔가 약간 이렇게 여기서 하나 이제 약간 낚아채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까지 근데 갑자기 여러 개가 되네. 낚아채 가는데 되게 귀여운 표정으로 하니까 또.